저는 23억짜리 펜트하우스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금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봤지?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저는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곰팡이 냄새나는 빌라 2층 끝 집에서 좁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년 경제학 교수가 단 2년 만에 추락한 이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2019년 25년의 교수 생활을 마치던 날은 제 인생의 축제였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며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정년퇴직 기념식장에는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은퇴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축하와 부러움 섞인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즐겼습니다. 과천에 14억짜리 자가 아파트가 있었고 사학연금으로 매달 280만 원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외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들은 제 뒤를 이어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교사로 임용된 지 3년 차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아들이었죠. 퇴직 1년 전 아들의 결혼식을 강남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하객 3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였습니다. 김 교수님 아드님이 교사시라면서요? 집안이 참 훌륭하네요. 그날 받았던 칭찬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교수로서의 명예, 교사 아들을 둔 자부심, 과천의 자가 아파트.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완성시킨 훈장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2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아왔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14억짜리 아파트와 곧 들어올 퇴직금을 종잣돈 삼아 내 경제학 지식으로 남은 노후를 2배, 3배로 불려보리라. 제가 설계한 인생의 방정식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풀렸습니다. 25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으며 노후 준비도 완벽했습니다. 경제학 교수답게 노후 설계를 완벽하게 했어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은 너무 쉽게 풀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었던 순간 제 인생은 펜트하우스 꼭대기에 서 땅바닥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위기는 늘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을 때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완벽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사실 정년퇴직을 몇 달 앞둔 2019년 초부터 제 머릿속엔 이미 은퇴 후 이 완벽한 제2의 도약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부동산 시장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종시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세종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부동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건 제 본능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과천 집값도 오르고 있었지만 이미 고점이라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과천은 정점이야. 더 오를 여지가 없어. 여보, 우리 세종으로 이사 가자.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세종은 달라. 행정수도가 되면 최소 2배는 오를 거야. 아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벌써 60인데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 내가 25년간 경제학을 가르쳤는데 그것도 모를 것 같아?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인구 유입률, 정부 기관 이전 계획, 교통망 확충 일정. 모든 지표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과천집을 팔고 세종으로 갈까 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세종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경제학 교수인데 지표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 그래도 과천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살기 좋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넌 아직 경제를 몰라.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안정만 추구하면 기회를 놓쳐. 지금이 자산의 판도를 바꿀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대출까지 받으시려는 건 아니죠? 필요하다면 레버리지도 활용해야지. 경제는 결국 타이밍 싸움이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확신에 찬 고집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나이에 대출까지 받는 게 맞을까요? 당신도 날 못 믿어요? 저는 약간 나를 세웠습니다. 25년간 경제학을 가르쳤는데 내 판단을 못 믿겠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론을 실전에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강의실에서만 경제를 논했던 교수가 아니라 실제로 성공적인 투자를 해내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세종시로 내려갔습니다. 몇 군데 모델하우스를 둘러봤습니다. 금강변을 따라 늘어선 주상복합 단지들은 화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금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어느 주상복합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여보, 경치 정말 좋네.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과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뷰였습니다. 여긴 세종의 왕관입니다. 23억이지만 내년이면 30억은 우스울 겁니다. 분양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상담사의 말은 제 뇌 속의 경제학 수식들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인구 유입률, 저금리, 정책적 희소성. 그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금강은 마치 제가 정복해야 할 시장의 승전보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과천보다 더 큰 성장을 보장할 약속의 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과천 집이 14억 정도에 팔릴 것 같았고 곧 들어올 퇴직금 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6억 정도 부족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교수님 경력이시면 신용도가 높으십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담사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과천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할 거야? 응. 이게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23억인데. 괜찮아. 계산해봤어. 충분히 가능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과천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습니다. 14억에 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과천집 계약을 마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퇴직하기 전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대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신용 등급이 최상위시네요. 까다로운 심사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와 교수라는 직함이 찍힌 서류 한 장이 수억 원의 자본을 끌어오는 강력한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대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술술 풀렸습니다. 너무 쉽게 풀려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세종 분양 사무소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여긴 세종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상담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불안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세종에 집 계약했다. 그러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책임질게. 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뒤였으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동료들의 박수 속에 정든 교정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몸담았던 강단을 떠나는 마음은 시원섭섭했지만 제 손엔 이미 세종 펜트하우스의 열쇠와 은행에서 받아낸 7억의 대출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명예로운 은퇴와 완벽한 재테크. 저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승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2020년 3월 세종 아파트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금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창문 가득 들어오는 금강의 물줄기를 보며 저는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여보, 경치 정말 좋다. 아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봤지?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저는 가슴을 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트하우스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과천보다 더 넓고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제 은퇴 인생의 완벽한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만함에 가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일수록 추락의 고통이 더 처절하다는 진리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세종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한두 달이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매일 뉴스에 올라왔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저는 퇴직 전에 이미 여러 곳에서 강연 제의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기업체 자문, 금융기관, 특강, 지방자치단체 경제 강의. 월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을 거라 계산했었습니다. 3월 말 첫 번째 강연이 취소되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외부 강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다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월에도 5월에도 같은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기업 자문직 제의도 하나둘씩 철회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라도 가능한데요? 제가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내부 구조 조정 중이라 외부 자문을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강연 수입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월 500만 원을 예상했던 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비상금으로 남겨둔 예금이 있었지만 대출 이자가 문제였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괜찮겠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코로나가 끝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6월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부동산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세종 집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봐, 오르고 있잖아. 내 판단이 맞았어. 저는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더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금강을 따라 흐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23억을 주고 산 이 경치, 이 위치.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들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진 않으세요?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 아버지는 다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학 교수가 돈 문제로 힘들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2020년 가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몇 군데 대학의 시간 강사 자리를 문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올해는 모든 강의를 재직 교수들로 채웠습니다. 내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퇴직 전에는 제게 먼저 연락하던 곳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화를 걸어야 했고 그마저도 거절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식비를 아끼려고 반찬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아내의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세종 호수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들 말대로 과천에 그냥 있었어야 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집값은 분명 더 오를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세상은 멈췄지만 제 빚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금만으로는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 금강은 여전히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제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25년간 경제학을 가르치면서도 팬데믹이라는 변수는 제 방정식에 없었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부동산 앱을 확인했습니다. 세종 집값이 더 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여보, 통장 잔고 좀 봐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모아둔 예금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코로나 끝나면 다 회복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뉴스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금리가 계속 오르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그랬습니다. 투기 수요로 올랐던 집값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23억이었던 펜트하우스 호가가 20억으로 내려갔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야. 곧 회복할 거야.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세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20억, 18억, 16억.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2022년 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시는 특히 심각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동시에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펜트하우스 시세가 1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23억에 산 집이 14억. 거의 10억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보, 어떡하지?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모아둔 예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금리 인상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금강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경치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23억을 주고 산 이 경치. 내가 어디서부터 뭘 잘못한 걸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상승을 가리켰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금리 인상도 동시 매물 출회도 25년간 경제학을 가르쳤지만 실전은 이론과 달랐습니다. 2022년 시세는 12억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지금 세종은 매수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내놓으신다고 하니까 올리기는 하는데 팔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집,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깡통주택. 제 인생이 깡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낸다, 아들아. 세종 집은 괜찮아요? 뉴스 보니까 집값이. 괜찮아.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학 교수가 부동산 투자로 망해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면 여전히 여유롭게 사는 척했습니다. 은퇴 생활 잘하고 계시죠, 교수님? 그럼 잘 지내지. 전화를 끊고 나면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경제학 교수가 부동산으로 망했대. 그런 말이 돌까봐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경제를 가르쳤던 사람이 아니라 경제 앞에서 무너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과천의 아파트를 14억에 팔았고 평생의 결실인 퇴직금 3억이 있었고 그리고 교수 신용으로 연끌한 대출 7억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부어넣은 이 집의 호가가 이제 12억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시장에 12억짜리 매물이 쌓여가는데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절망케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가격에라도 팔지 못하고 더 떨어진다면 저는 평생 모은 자산을 잃는 것을 넘어 빚쟁이 노인으로 전락할 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쓴 경제학 책들을 꺼내봤습니다. 합리적 투자, 리스크 관리, 자산 배분. 제가 가르쳤던 모든 원칙들. 하지만 정작 저는 그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고 리스크를 무시했으며 자산을 한 곳에 몰빵했습니다. 명예로운 전직 교수 타이틀을 가졌던 한 남자는 밤마다 숫자의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아내는 옆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제 한숨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여보, 잠 안 자? 못 자겠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겨낸단 말입니까? 제 인생은 펜트하우스 꼭대기에서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도 없이 멈출 곳도 없이 꼭대기에서 시작된 추락. 그 끝이 어디일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22년 가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부족했습니다. 여보, 금매로라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금매로 내놓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얼어붙어서 가격을 많이 낮춰야 할 겁니다. 얼마까지 내려야 합니까? 10억 이하로 내놓으셔야 관심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억에 산 집을 10억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야 한다니. 알겠습니다. 9억 5천에 내놓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9억에 당장 계약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한 달 안에 잔금 다 치를 테니 바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23억이 9억이 되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체된 대출 이자 압박에 이미 은행에서 경고장이 날아오고 있었으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날부터 피 마르는 보름이 지났습니다. 잔금을 받기 전에 우리가 들어갈 곳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쥔 돈이 없으니 집을 보러 다니는 것조차 비참했습니다. 결국 중개인에게 사정해 계약금 중 일부를 미리 받아 지방 소도시의 낡은 빌라를 가계약했습니다. 평생 자가에서만 살았던 우리 부부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이삿날 아침 매매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9억. 은행은 기다렸다는 듯 대출금을 뽑아갔고 그동안 밀린 이자와 세금, 중개 수수료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20억에 육박하던 제 인생의 결실이 단 몇 분 만에 통장에서 지워졌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를 채웠던 이태리제 가구와 수입 가전들은 낡은 빌라 현관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함께 중고업자에게 단돈 몇십만 원에 넘겨졌습니다. 작은 포터 트럭 한 대에 남은 생을 싣고 세종을 떠났습니다.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2층 끝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화장실 타일이 깨져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펜트하우스 금강뷰에서 빌라 곰팡이 벽지로. 이게 제 인생의 추락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펜트하우스 천장은 높고 넓었습니다. 여기는 낮고 좁았습니다. 옆집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에서 아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아들. 연락을 피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동 소리가 좁은 빌라 방 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되세요? 세종에 내려가 보려다가 혹시 몰라 전화드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짐 정리를 좀 하느라 바빴다. 짐 정리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세종 집 정리했다. 지금은 지방에 내려와 있어.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 좀 하려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세종 집값 폭락한다고 뉴스에 도배가 되는데 혹시 집 파신 거예요? 그래. 더 늦기 전에. 건강이 우선 아니냐. 나이 먹으니 공기 좋은 곳이 그립더구나. 아니, 요양을 가셔도 과천으로 오셔야죠. 왜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세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대출은요? 원금 회수는 하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걱정을 넘어 추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좁은 빌라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초라한 노인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경제학 교수야. 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내린 결정이다. 아직 정리 중이라 정신이 없으니 주소는 나중에 알려주마. 끊는다. 저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들에게조차 정직할 수 없는 비겁한 아버지. 전직 경제학 교수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참히 깨져나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변기 뚜껑을 덮고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20억 자산가가 단 2년 반 만에 월세 신세가 되었습니다. 펜트하우스 꼭대기에서 빌라 2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천장을 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인생, 오만했던 선택, 그리고 그대가 처음으로 정직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월세 빌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손에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 봤습니다. 길어야 1년. 그 안에 수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보, 일을 찾아봐야겠어.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이가 62인데 어떤 일을 하려고? 강의라도 해야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낡은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입던 정장은 다 처분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 교수였던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제자였던 후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네. 자네는? 저도 잘 지냅니다. 무슨 일로 연락 주셨어요? 그게 혹시 강의 한 타임 줄 수 있겠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교수님 죄송한데 저희 학교는 올해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래? 알았네. 나중에 자리 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락이 올 리 없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다른 대학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때 제 밑에서 학위를 받았던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은퇴 생활 잘하고 계시죠? 그래, 잘 지내고 있네. 혹시 비대면 강의라도 하나 맡을 수 있을까? 아, 요즘 학교 사정이 어려워서요.
시간 강사도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렇군. 알았네. 또 거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지금은 여력이 없어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때 제게 먼저 연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수님, 특강 좀 부탁드립니다. 자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국어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거절당하는. 며칠 후 한 사립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1학기에 경제학개론 한 타임 가능하신가요? 가능하네. 고맙네. 처음으로 받은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주 1회 3시간, 강의료는 시간당 5만 원입니다. 한 학기에 15주. 계산해보니 225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강의 하나 구했어. 정말요? 다행이네요.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정교수에서 시간 강사로. 이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기업체에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경제 자문을 해줄 수 있다고. 대부분 거절이었지만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 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50만 원. 예전 같았으면 교통비로 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첫 강의를 하러 대학에 갔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5년간 정교수로 걸었던 길, 이제는 시간 강사로 걷는 길.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개론을 맡게 된 김 선생입니다. 선생. 교수가 아닌 선생. 그 호칭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강의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예전 동료였습니다. 김 교수님 아니세요? 아,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강의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시간 강사로요? 그의 눈빛에 동정이 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명예로운 교수에서 동정받는 시간 강사로.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의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하나 샀습니다. 여보, 강의 어땠어요? 괜찮았어. 이거 사왔어. 아내가 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몇천 원짜리 빵 하나에 감동하는 우리 부부. 펜트하우스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별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학기에 경영경제 강의 하나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강의를 확보했습니다. 한 학기에 450만 원 정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자문까지 합치면 500만 원 남짓. 예전 강연료 한 번 받던 금액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밤에 아내와 마주 앉아 계산했습니다. 월세 6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럼 조금씩 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지. 아들한테 폐 끼칠 순 없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이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일할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 강사 자리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자문료 50만 원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돈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25년간 교수로 살면서도 몰랐던 것. 돈은 숫자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 계속 피할 순 없어. 눈치채고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맞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사실은 아내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세종집을 9억에 판 것, 지금 월세 빌라에 사는 것, 아버지가 시간 강사로 일하는 것,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찾아뵐게요. 일주일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좁은 빌라 앞에 선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벽지를 보고 좁은 방을 보고 초라한 가구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제가 말렸잖아요. 그때 제 말을 들으셨어야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뭐? 제가 모실게요. 민수야. 아내도 동의했어요. 방도 하나 비워뒀어요. 아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교사로 키운 아들이 이제 추락한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그럼 이사 준비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다. 네. 아버지가 스스로 일어서 볼게.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민수야, 아버지가 시간 강사 2곳에서 일하고 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업 자문도 하나 받았고, 그리고 다행히 연금도 나오기 시작했다. 월 280만 원. 시간 강사료랑 자문료 합치면 충분해.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 않아. 연금이랑 합치면 너희 엄마랑 먹고 살 수 있어. 그걸로 어떻게?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모을 거야. 많진 않지만 우리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버지. 펜트하우스 꼭대기에서 추락한 아버지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만큼은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구나.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가 망가뜨린 건 아버지가 다시 세울게. 하지만 내가 효자인 건 아버지가 안다.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는 쓰러지지 않았어. 일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어.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다. 우리 아직 괜찮아.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고맙다. 대신 힘드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아들이 돌아간 후 아내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잘한 거 맞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잘했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대학 강의, 화요일에는 기업 자문, 금요일에는 또 다른 대학 강의. 바쁘게 살았습니다. 쉴 틈이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과거를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매달 통장에 돈이 쌓였습니다. 연금과 강의료와 자물료,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적은 돈이었지만 우리는 그걸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많이 모았어. 아내가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계속 이렇게 아끼고 모으면서 살자. 펜트하우스 23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재기의 씨앗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업 정말 재미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뭔가 배워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그래, 뭔데? 제가 취업 준비 중인데 경제학 공부를 더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는 학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학생, 경제학은 숫자만 아는 게 아니야. 네, 삶을 아는 거지. 욕심을 아는 거고 한계를 아는 거야. 저는 제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경제학 교수지만 정작 인생은 실패했어. 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론은 완벽했는데 욕심을 이기지 못했거든. 공부도 중요하지만 욕심을 다스리는 법도 배워.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 힘든 거 없으세요? 없어. 요즘 강의도 재미있고. 아들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좋아요. 그래, 고맙다. 아들이 돌아간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 아들 키우길 잘했어요. 그래, 효자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대학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천 14억, 퇴직금 3억, 세종 펜트하우스 23억.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작은 강의실, 매달 쌓이는 통장 잔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아들. 펜트하우스는 잃었지만 작은 강의실이 이제는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노후는 증명하는 게 아니더라고. 끝까지 지켜내는 거야. 욕심 부리지 않고 작지만 단단하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배웠어. 그 진리를. 60이 넘어서야 알았어.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배울 수 있었고 망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욕심과 한계.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경제학 교수가 어떻게 부동산으로 망했는지 말이죠.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데이터도 맞았죠. 하지만 제가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바로 제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날 강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강의였습니다. 펜트하우스 꼭대기에서 추락했지만 바닥에서 다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제 모습.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일어서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꼭대기에서 본 하늘보다 지금 이 하늘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교수였습니다. 정교수는 아니지만 시간 강사로. 펜트하우스는 없지만 월세 빌라에서 20억 자산은 없지만 매달 조금씩 모으며 작지만 단단하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다시 첫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